약의 글자의 어원을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찾아봤더니 그 지빌낙자에는 그 나무에다가 현악기를 걸고 양쪽에 방울을 흔드는 모양을 형상화한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살려면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방법을 자연계에 있는 여러 가지 참외나 식물, 풀이나 식물에서 그 방법을 찾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약들이 식물에서 얻어졌습니다. 아펜에서 몰핀, 킨나에서 말라리아 치료제 키닌에,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 갈레가라는 콩가 식물인데 여기서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 디기탈리스 디곡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주먹에서는 탁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최초 노벨상 받은 투유라는 분이 개똥수에서 말라리아 치료제 아르테미신 이런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그하고 살모사 독으로부터 개발해낸 약이 고혈압 치료제 캡토프릴이고, 그리고 곰팡이나 또는 곰팡이에서 항생물질, 고지혈제, 면역제제, 그 다음에 방석균에서도 항생물질, 면역제제, 당뇨 치료제, 비만 치료제까지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생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 몸에 이로운 방향으로 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약성이라고 얘기하고, 해로운 영향을 나타내면 독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약으로 쓰기 위해서는 독성은 적고 약성이 커야 되고, 약성이 적고 독성이 크면 우리는 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말로 약은 구슬인데, 구슬이를 잘못 쓰면 리스크가 됩니다. 위험해진다는 얘기죠. 약물을 얘기를 할 때 치료개수라는 용어를 쓰는데, 치료개수는 치료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약물의 양이고, 그 다음에 독성량은 그 사람이 먹었을 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용량입니다. 이 비율이 크면 클수록 약이 안전한 약이죠. 그 소위 말해 하나 먹을 걸 3개, 4개 먹어도 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값이 한 10 정도 되는데, 어떤 거 warfarin이나 디곡신 같은 것들은 한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용량을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방에서는 부자가 잘 다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그 안에 아크니틴이라는 이런 성분이 있어서 이 부자를 우리가 쓰려면 그 소금에 담그거나 또는 오랫동안 가열해서 아크니틴 양을 낮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이 치료하는 효과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약은 안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이 약화사고 약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가 1937년에 설파닐아마이드 엘릭실제를 먹고 아기들이 한 10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엘릭실제라는 건 약물이 물에 안 녹기 때문에 알코올에 녹여가 그 다음에 물로 희석한 약이거든요. 근데 알코올로서 베틸렌 그리콜을 사용했는데 이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 약으로 썼지만 이때부터는 동물 실험을 해서 약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됐습니다. 1962년에 그 유명한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일어났죠. 유럽에서 12,000명의 아기들이 기형으로 출산이 됐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임상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에 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될 때인데 약을 처음
개발한 약을 우리는 오리지널 드락이라고 합니다. 이 약을 처음 개발할 때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6년 정도의 독점 판매권을 줘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못 만듭니다. 근데 거기 지나면은 다른 회사에서 약가를 낮추기 위해가 다른 회사에서 만들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것을 우리는 복제약, 카피 드락이라고 합니다. 이 복제약이 원래 약하고 효과가 같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뭐 만들었는데 약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안 되니까 이것을 사람을 대상으로 혈중 농도가 같다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입니다. 탈리도마이드는 우리 도명진 교수님 아시겠지만 여부위가 입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붙었느냐 이성질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은 것은 이 약성을 나타내는 R 이성체를 먹었고 이것은 거기 임산부가 입덧을 하거나 또는 밤에 불면이 있거나 이런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많이 먹었는데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니까 손발이 없는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그 이유가 이 S 이성체는 독성을 갖고 있는데 이 독성은 혈관이 생기는 것을 방해를 해서 태아의 손발이 발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2,000명의 유럽에서 이런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항암제 쪽으로 이제 그 용도를 90년대 후반부터 찾기 시작을 했고, 암세포는 아시다시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받기 위해서 혈관을 자기 주변에 많이 만듭니다. 그래야지 이제 산소나 또는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못 만들게 하면은 암세포가 빨리 못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항암제로 쓸 수 있다 해서 그 가능성을 조사를 했고, 현재 이제 98년엔 다발성 골수증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단지 임산부는 투여를 하면 안 됩니다. 의약품 개발 절차, 이건 뭐 복잡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효과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동물 시험에서 독성 양리 실험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1상, 2상, 3상까지 합니다. 이제 그래서 수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하게 되죠. 뭐 지하철 갔다 가면은 시험자 모집한다고 이렇게 쓰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임상 실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면은 약을 팔기 시작합니다. 시판을 하는데, 시판한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시판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약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시판 후 조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판 후 조사한 걸 보면은 1년에 한 2개 반 정도가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그 안전성 문제 때문에. 뭐, 그래서 자료로만 보여드린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시사프리드는 위장관 운동 조절제로 승인을 받았는데, 심혈관 증상 장애가 있어가지고, 2004년부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사프리드나 이토프리드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이옥스 처음에 나올 때 그 관절염 치료제로 아주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비스토리성 해열 진통제에 비해서 위장관 장애가 거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것도 심혈관 문제가 생겼고, 한 20명 정도가 미국에서 급사를 했습니다. 심장마비로. 그래서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셀레콕시브를 이거 대신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이 약이 되는 경우가 보톡스인데요. 보톡스는 뭐 잘 아시다시피 미생물이 만든 독소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겁니다. 보시너스 독소, 요거 줄여서 보톡스라고 얘기하는데, 치사량이 체중 1kg당 1마이크로만 먹거나 피로 들어가면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것은 운동신경에서 아실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막아서, 그래서 그 근육이
그 신경 전달이 안 되니까 근육이 풀어져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긴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럽 쪽에서 육류나 이런 것을 밀폐된 거기 거기 보관 독이나 이런 데다가 했을 때 현기성 오노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든 독인데요. 현재 의약품을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름살만 생각하시는데 여러 용도로 씁니다. 근육이 이상하게 긴장됐는데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그 주름살도 또 소위 얼굴 안면 근육이 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풀어주는데 이것은 아주 근육에만 이것도 독성이 가장 약한 독소 A만 사용하지만 그 근육에만 주사를 해야 돼요. 피로 들어가면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보톡스 주사 맞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맞고 나면은 문지르지 말라 그래요. 한 이틀 정도 문지르지 말라. 그 맞은 부위를. 그러면 왜냐하면 문지르면 약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근육 그 부위만 펴준다는 얘기죠. 자,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부작용이 결국은 새로운 치료제로 바뀐 경우입니다. 아스피린은 해열 진통제로 개발됐지만 지금은 그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약이 그 자리를 뺏겼고 오히려 그 부작용인 항혈전제로 이용이 됩니다. 이제 그 혈액 응고를 막아주기 위해서 드신 분들 더 많으실 겁니다. 설포나마이드는 항세균제로 개발됐는데 투여했더니만 이 당뇨병 그 혈당이 떨어지고 이뇨작용이 있다는 걸 알고 요거의 구조를 변형을 해서 당뇨병 치료제, 이뇨 치료제를 개발했고 클로로킨은 말라리아 치료제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이미 증상이 완화된 걸 보고 그 용도로 쓰고 이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아만타딘이 을 먹으니까 이 운동이 부동 현상이 일어나요. 운동 실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파킨슨 환자는 이거 떨잖아요. 이 떠는 그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가장 이제 이 유사체로서 메만틴을 지금 쓰고 있고 실데나필은 고혈압 치료제로서 혈관을 확장할 목적으로 개발한 약입니다. 근데 이 성기 쪽에서 혈관이 확장이 돼서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현재 비아그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피네스테리드는 전립선 비대증인데 먹었더만 채모가 자라요. 채모가 자는 걸 보고 탈모 치료제로 지금 적응증을 일부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도 쓰지만 탈모 치료에도 사용을 합니다. 이쪽이요. 왜 안 가노? 약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대부분 소화관을 병으로 먹으면 소화관에서 흡수될 거고, 그 다음 스프레이, 점막에는 주로 스프레이 이런 것들을 쓰는데, 또는 피부는 발라서요. 여하튼 주로 우리가 쓰는 건 소화관이죠. 소화관으로 들어가서 흡수가 돼서 피로 들어가게 되고, 피를 타고 전신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부위가 아프다 해서 약이 거기만 가는 게 아니고 전신에 다 골고루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간에 돌다가 간에 가서 해독이 되고, 해독이 된 다음에 콩팥 통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그 다음에 담즙으로 나오게 되면 대변으로 나오는 약들도 있습니다. 담즙을 해가지고 큰 창자로, 창자를 통해서 대변으로 나오는 경우도. 자, 정제와 주사제는 주사제는 이 흡수 과정이 없습니다. 바로 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약효는 빨리 발현이 되는 대신에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 약을 주사를 하면은 우리가 약효를 나타내는 농도와 그 다음에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는 농도, 이 사이를 우리는 안전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경구로 투여하면은 이렇게 해서 혈액 내 농도가 높아졌다 떨어집니다. 근데 주사제로 하면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떨어지게 되죠.
그냥 혹시 여러분들이 약을 먹다 보면 서방정이라든지 엑셀정, CR정, ER정 이런 용어들이 붙은 약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3번 약을 먹으면 약이 올라갔다가 약효가 떨어지고, 약효 떨어지면 또 먹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또 먹고 해서 하루에 3번 이렇게 먹는다면, 이 약을, 이걸 고분자로 이렇게 싸서 약이 천천히 빠져나오도록 한 것이 서방정입니다. 그래서 한 2번 먹을 수가 있고, 이 고분자 막의 종류에 따라서 하루에 한 번 먹어도 되는 형태로 만든 것이 XL 또는 CR, ER정입니다. 여러분들 타이레놀은 ER정이 많죠. 그 다음에 장용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에서 약이 안 나오고 장에 넘어가서 나오는데, 이것은 코팅한 막이 산에서 분해된 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장으로 가서, 하여튼 이러한 서방정이나 엑셀정은 절대로 갈아서 분쇄하거나 또는 씻거나 쪼개거나 해서 하면은 서방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약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약은 에 비해서는 자주 먹어야 되는데, 서방약은 횟수가 적다,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 혈중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런 일반약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노인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자료인데요. 65세 환자가 되면 거의 대부분이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 2개 이상을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70 내지 8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약을 5개 이상을 90일 이상, 근데 소위 말해 장기 복용한다는 얘기입니다. 90일 이상, 석 달 이상 먹는다는 거. 이제 그 OECD에서는 한 50%인데 우리나라에서는 70% 정도 되고요. 이게 연세가 높을수록 약의 개수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계속 복용하는 약수가 늘어나게 되고, 약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사망 확률 또는 질병이 악화돼서 입원할 확률이 계속 늘어나요. 한 10개 정도 하면은 질병이 악화돼서 입원할 확률이 30%, 그 다음에 사망할 확률이 한 40% 된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 약을 먹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접근성이 좋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가 좋아서 약 타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양방도 먹고 한약도 먹고 이렇게 약 선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약물을 먹게 되고 약물 대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약물 유해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보건공단과 대한약사에서 2018년부터 다제 약물 관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을 할 때 10개 이상을 90일 이상 하면은 이게 건강보험공단에 걸리게 돼 있어요. 많이 주지 말라는 거죠. 거기다가 우울증 치료제인 이런 것들을 쓰거나 또는 병용 DUR에 걸리는 것들. 지금 약국에서 조제를 하면은 바로 그 컴퓨터상에 DUR이 뜹니다. 이 약하고 이 약하고는 같이 쓰지 마세요. 이것은 이 연령에 쓸 수 없는 약입니다. 이런 정보가 다 뜹니다. 이걸 DUR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뜨는 것이 임산부가 먹어서는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어린이나 또 노인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연령분기는 주로 소아들입니다. 소아한테 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약이 2개 이상이 같이 겹쳐서는 안 된다. 노인들에게서는 조심해서 주라. 그 다음에 용량도 신경 써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 성인에 비해서 약 종류도 많고
수도, 복용할 수도 많습니다. 따라서 부작용 발현율이 높고, 약물 상호작용의 그 빈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만성질환에 대해서 계속 인생 투약을 해야 됩니다. 노인이 약동학적으로 봤을 때 흡수 단계에서는 장관 흡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이 천천히 흡수가 되게 되고, 따라서 체내 방광기가 그러니까 체내에 약이 먹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요. 혈액량이 그 젊은 사람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혈액 내 약물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간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독 작용이 잘 되지 않아서 부작용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콩팥 기능도 떨어져서 약물의 배설이 느려지게 돼서 약물이 체내에서 결국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약물이 노인에게 주면은 약물이 노인 체내에 잔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따라서 부작용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노인 약물을 장기간,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대사증후군 약은 거의 평생 먹잖아요. 그렇게 약물을 오랫동안 먹으면 천천히 청력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미각이 밥맛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서서히 감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은 약을 좋아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노인에게 약을 처방할 때는 약물 수를 되도록이면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독성이 약한, 독성이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약을 처방을 하고, 약은 적은 용량에서부터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때는 조금씩 높여가는 방향으로 하고, 그래서 환자의 그 반응을 보고 꼭 약용량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복용 방법을 잘 숙지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약물만 투여를 해야 된다. 똑같은 약인데 A약, B약 섞어서 막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작용이 나타나면은 부작용이 없는 약으로 또 바꿔주고, 환자와 가족, 그 다음에 말 교육해서 그 환자의 그 변화된 상태를 잘 기록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절주를 해서, 절주를 하는 것은 결국은 간 해독 문제입니다. 간에서 알코올하고 약물 해독하고가 겹치기 때문에 간 손상. 자, 그 다음에 벌써 주어진 45분이 중에 20분은 박 선생님이 썼고. 조금 더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연세 드시면 대사증후군이 대부분 옵니다. 대사증후군은 이 5가지 지표로 봤을 때 비만이 있느냐, 혈압이 높으냐, 혈당이 있느냐,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낮거나 콜레스테롤 그 HDL이 낮거나 하면은 요런 5가지 지표 소인데, 요는 밑에 LDL하고 총콜레스테롤하고 다 합쳐서 우리는 고지역 이상지혈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가지, 요 5가지 지표 중에 3가지 이상이면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한 노인 인구의 30%가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습니다. 그하고 비만은 한 40%, 고혈압은 30%, 당뇨병은 한 10%, 이상지혈증은 한 20%의 노인 인구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비만과 당뇨병과 고지혈증, 고혈압이 한 묶음으로 보는 이유가,
이제 음식을, 영양분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죠. 비만이 생기고, 비만인 상태에서 음식물이 다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피 속에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남은 당은 지방을 받게 됩니다. 고지혈증이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면 혈관에 혈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죽상 동맥경화를 해서, 그래서 그 피가 진해지죠. 그래서 또 그 피를 보내기 위해서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까지 진행을 됩니다. 이것이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콜레스테롤이 잘 만들어진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 같이 얽혀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당뇨병 처음에 시작했는데, 난 당뇨병은 있어서 나중에 한 10년 지나면 이상지질 혈증이 오고, 또 한 10년 지나면 고혈증이 오고,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무섭다는 겁니다. 뭐 앞에서, 그래서 왜 대사증후군은 연세가 드시니까 세포가 노화해서 그래서 인슐린 작용을 잘 못 받는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그다음 비만하기 때문에, 비만이 일어나서, 비만하면 혈당이 그 피 속에 있는 당이 지방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이상지질 혈증으로. 그 이외에도 유전적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연세가 드시면 신체 활동이 감소해서, 근육세포가 인슐린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교감신경, 이런 원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스트레스, 복부 비만, 그다음 유전적인 거, 가음, 가식, 운동 부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사증후군이 일어나.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나타난다. 당뇨병 치료자 종류가 많습니다. 또 이런 걸 다 제가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당뇨병 치료제가 좋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좋다 하더라도 가량을 먹으면 저혈당으로 쓰러집니다. 혈당이 떨어지죠. 이 병원에 가면 인슐린 펜 있잖아요. 인슐린 펜은 고위험 약물입니다. 간호사가 통에 넣고 갖고 있어요. 왜? 막 넣으면 환자가 혈당이 떨어져서 죽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저혈당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즘 GLP-1 그 비만 치료제인데요. 뒤에서 하겠습니다. 요거가 이제 개발된 것이 한 20년 됐고요. 그 다음에 요놈이 한 10년 됐는데, 요거는 당을 먹으면 장에서 분비되는 GLP-1이라는 펩타이드인데, 이게 헤프라브가 방광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걸 GLP-1이 분해하는 효는 DPP-4라는 효소를 억제를 해서 하는 것이 자누비아나 이런 약들이고, 이것들은 면역질환. 그 다음에 이건 콩팥에서 빠져나간 포도당을 재흡수하는 거. 재흡수해야 되는데, 이 재흡수를 못하도록 해서 요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요당이 증가하면 여러 감염이, 소변에 당이 많기 때문에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 주사 요즘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옛날에는 설포닐 유레아 계열의 당뇨병이 쓰이다가,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메토포르민입니다. 이 계열 약이 많이 쓰이고, 인슐린도 또 한때 때 좀 쓰이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지금 하여튼 쓰는 약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왜 무서우냐, 수없이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당뇨병이 고지혈로 가게 되고, 그래서 죽상동맥경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가 혈관이 막히면 이 혈전이 내가가 막히게 되면 뇌경색, 그 다음에 심근경색, 간상동맥이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을 갖고 오게 돼요. 그 다음에 협심증 증상. 그 이후에도 오랜 기간이 지나면 발이 썩습니다. 당뇨 족부 궤양이 생기고, 그 다음에 눈도 시력도 망막 안에 있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시력이 없어집니다. 당뇨성 망막증. 그 다음에 신경도 한 20년 정도 지나면 찌릿찌릿하고 손발이 찌릿하는 신경 증상들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치료할,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식이제한, 밥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체중을 낮춰야 됩니다. 체중을 5kg 정도 감량을 하면, 중성지방은 30kg, 그 다음에 혈압은 한 10, 그 다음에 당뇨병의 혈당량은 한 58%,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8% 상승하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 당뇨에서는 집에서 혈당만 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표는 당화혈색소입니다. 당화혈색소라는 건 혈중에 있는 당이 헤모글로빈,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얼마나 붙어 있느냐. 그것이 혈당이 높으면 많이 붙을 거고 적으면 적게 붙습니다. 그래서 6 이하가 정상이고 6.5 이상이면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지혈증은 스타틴 계열하고 에제트미브, 피브레이트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 부작용을 보시면 에제트미브는 거기 먹었는 콜레스테롤이 장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약인데, 이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두 가지는 핵몽근 융혈증이라고 근육세포가 분해됩니다. 오랫동안 먹으면 서서히 분해돼가 근육이 약해지고 근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소변이 붉게 나옵니다. 이 마이오글로빈이라는 성분이 분해돼서 소변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침착이 되면 이제 이 죽상경화 혈관이 막히게 된다는 거죠. 고지혈증은 요즘 스타틴 계열에서 아토르바스타틴, 로스바스타틴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여기다가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는 약인 에제트미브하고 섞은 이런 약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먹어서 늘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확률이 20%, 그다음에 간에서 스스로 만드는 콜레스테롤이 한 80%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요법으로서 포항지방산, 트랜스지방산 섭취를 줄이고, 그 다음에 알코올,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그 다음 콜레스테롤 섭취도 줄이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체중을 낮추고, 그러면은 이 증상들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에서 제일 큰 것이 흡연이고요. 고혈압, 그 다음에 HDL이 낮은 거, 그 다음에 맨날 연세가 있고, 이러면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발생을 합니다. 고혈압 치료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또 이뇨제로 쓰던 거, 베타 차단제, 알파 차단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에 설모사 독에서 분리한 펩타이드가 있습니다. 그 펩타이드의 일부분을 모양을 바꿔서 만든 것이 카프토프릴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ACE 활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의 살모사의
독이 들어오니까 혈압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해서 개발한 건데요. 이제 여기 이제 콩팥에서 피가 잘 안 들어오면 레닌을 분비해야 돼요. 레닌이 엔지오텐신 1을 만드는데 이 엔지오텐신 2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콩팥으로 다시 피가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 저해제가 이것을 바꿔준 엔지오텐신 2를 만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혈압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신체 여러 부위에 엔지오텐신 2가 만들어졌더라도 작용을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칼슘 채널 혈관벽이나 심장에서 세포막의 칼슘 채널을 차단을 해서 혈압을 낮춰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약 모양을 했는데요. 대부분 다른 회사에서 만든 약이라도 모양은 거의 같습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그래야지 약을 대체 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환자가 컴플레인 하지 않도록. 이건 앞에서 했는 것들이고요. 고혈압 치료제는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엔지오텐신 차단제고, 그 다음에 칼슘 통로, 칼슘 차단제,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고혈압도 또 이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요법, 삼제요법, 두 가지 성분을 같이 섞은 약, 세 가지를 같이 섞은 약 이런 것들을 쓰고, 현재 이제요법이 약 하나와 한 성분만 되는 고혈압 치료제보다는 이제요법이 많이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제는 감염 고혈압, 이제 고혈압이나 감염 고혈압은 평소에는 혈압이 높은데 병원만 가면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는 고혈압이라고 진단이 잘 안 되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에 비해서 어떤 환자들은 병원에 가면은 혈압이 올라가요. 그걸 배기 고혈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환자들이 많죠. 그래서 혈압을 모니터링해서 저위험군에는 생활요법이나 약물 치료하고, 그 다음에 고위험군은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고, 그래서 고혈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짜게 먹지 않아야 됩니다. 소금을 적게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혈압을 한 5 정도 낮출 수가 있고요. 체중 감량을 하면 1kg당 한 1정 내외. 그 다음에 절주를 하면은 한 4 정도. 운동을 하면은 한 5 정도. 그 다음에 식사 조절을 잘하면 10 정도. 이런 것, 이렇게 혈압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비만 치료제는 옛날에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목적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중독성이 있고 의존성이 있고 심혈관 위험이 있어서 거의 요즘은 쓰지 않습니다. 방성균에서 분리한 건데요. 오를리스탯이라는 이 물질은 췌장 효소를 억제를 해서 지방 분해를 못하도록 하는 리파제 저해제입니다. 근데 이 약이 한때 제니칼이라고 해서 인기를 끌다가 지금 거의 쓰지를 않는데요. 그 이유가 지방이 전혀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변에 지방이 나오는데 이것이 수시로 흘러나옵니다. 액상이다 보니 거의 여성들이 특히 뇌에 이 기름이 계속 묻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거기다가 요즘 나온 것이 아까 앞에 얘기했던 GLP-1입니다. GLP-1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장자에서 분비되는 이런 펩타이드입니다. 이것이 포만감도 유지되고 식욕도 유지되고 인슐린 합성 베타세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합성도 촉진하고 포도당, 간에서 포도당 합성한 것을 저해하고 근육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 GLP-1 유사체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한 약이에요, 원래. 뭐 창자에서 만들어진 약인데, 창자에서 만들어지는 이 펩타이드인데, 이것이 해프라이프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아까 이걸 DPP4라는 효소를 억제해서 그걸 조금이라도 늘려보자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피로 바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사제로 나와 있고, 이것이 이제 이 펩타이드의 끝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구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또 혈중에서 빨리 분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삭센다는 매일 하지만 요즘 위고비라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BMI가 30 이상, 고도미 비만 환자에만 처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으로 저혈당, 그다음 췌장염, 담석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낙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 넘어지는 가장 많은 장소가 길이나 뭐 도로나 이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집에서 가장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왜 넘어졌느냐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어지러워서 그다음에 문턱에 계단 이런 데 걸려서 넘어지거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넘어져도 상처가 생기거나 염자, 인대 손상이 주로 일어나지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골절로 진행이 됩니다. 한 40% 정도가 골절로 갑니다. 골절이 일어난 부위가 무릎 부위, 허리, 어깨, 머리 이런 순서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낙상이 왜 위험하냐? 사망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넘어져가 골절이 생기면 움직이지는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고 가만히 누워 있다 보니 근육이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근육이 없어지면서 혈액과 체액이 팔다리로 가지 않아서 몸통을 모이게 되어서 심장의 가부와 그 다음에 호흡 근육도 떨어져서 폐렴이 오고 그 다음에 누워 있으니까 욕창이 오고 소변 배설도 잘 안 돼서 여러 개서 여러 가면 이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거의 절반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드시는 약물이 낙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낙상이 일어나는 6가지 중요한 요인입니다. 잘 걷질, 걷는데 보행장애가 있거나 또는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것은 앉아있다가 또 누워있다가 일어서면 핑 도는 걸 혈압이 되는 가슴에서 내로 피가 못 가기 때문에 핑 어지러워서 넘어지는 것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4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발해 이상이 있거나 그 다음에 시야가 어둡거나 앞을 잘 못 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턱이나 화장실이나 이런데 그 위험 요인이 있거나 이런 6가지 이유 중에 한 3가지를 갖고 있으면 한 30%, 그 중에 4개가 포함이 되면 60% 정도가 낙상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낙상 위험이 높은 낙상을 가져올 수 있는 약물들은 항콜린성 약품, 그 수면제도 포함이 됩니다. 진정제, 그 다음에 항우울제,
그 다음에 조현병 치료제 이런 것들이 운동, 기립성 저혈압, 운동실조, 항코이성 부작용과 함께 여러 가지 장기간 복용하면은 이런 미각, 청력, 기억력 이런 것들의 이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치료제는 가량을 쓰면 기립성 저혈압이 아주 자주 생깁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은 저혈당으로 쓰러지게 되고, 고지혈증은 근육이 쇠약해서 행문근 융해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들이 이 낙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거 시간이 없으니 넘어가고요. 이제 오셨으니까,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복용하시는 약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냥 주니까 먹는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약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약학정보원, 그 다음 드라그 인포가 있고, 키미스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약학정보원을 자료, 이건 대한약사에서 만든 건데요. 여기서 약을 보면요, 약에 뭐 글자가 쓰여 있어요. 이걸 식별기호라고 얘기합니다. 그 약 모양은 똑같은데 회사마다 이름이 다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할 때 이 약품명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성분명 검색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약 이름을 알면은 약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건 모르면은 식별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 식별 기호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검색을 누르면은 이게 무슨 약이다 그러는 것이 뜹니다. 그걸 클릭하면은 그 약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 식별 기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일반인인지 전문인지 따지면서, 일반은 그냥 약국에서 사면 되고요. 전문은 의사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조약인지 또는 복제약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분류, 그 다음에 약효, 어떤 소염 진통제로 쓴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장 방법,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금기사항도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약 이름을 그 밑에 이제 계속 내려가면은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주의사항, 금기사항, 저장방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여러분들 약을 사면 슬립이라고 이렇게 좀 안정에 깨알같이 글자 쓰인 게 있죠. 그 내용이 여기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약을 비유화를 보려면은 그 다음에 그 약품 안전 사용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병용금기, 약 이름을 쳐넣으면은, 약을 쳐넣어가지고 약을 일러 보내면은 그 약과 관련돼가 어떤 약을 병용하면 안 되는지, 인부 금기가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계속 여기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제스롤이라는 걸 넣고 했더니 인부 금기가 한 건이 떴습니다. 임산부에서는 2등급이다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약물과 약물 상호작용도 집어넣으면은 어떤 약물과 같이 투약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팍스로비드 할 때 고혈압, 고지혈증 다 걸렸죠. 그거 먹는 사람들 팍스로비드 못 먹는다 그랬습니다. 처방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것이 약물 상호작용이고요. 약물 음식 상호작용도 있습니다. 이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은 칼슘, 무기질 칼슘하고 잘 결합하기 때문에 칼슘이 많은 우유하고 같이 들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한 노후 생활입니다. 건강하게 살려면은 마음이 편해야 되죠.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삶의 의욕을 갖고, 그 다음에 웃음 많이 웃어요. 코미디 보고 즐겁지 않더라도 코미디 프로그램이라도 틀어놓고 웃으면 엔돌핀이 나옵니다. 엔돌핀이 나오면은 그래서 마음이 편하게 살아야 되고, 그다음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습관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탄수화물이나 포화지방은 적게 먹고, 고혈압하고 관련돼서 짠 음식을 먹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절주하고, 금연하고, 이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약이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고 오래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아프면 먹어야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약에 너무 의존한 한국 사람들 약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걸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요법이나 하면서 당뇨나 고혈압도 생활요법을 하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양량을 또 낮출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 특강을 해보면 늘상 이제 송구스럽고 미안한 게 준비는 잔뜩 해오시고 또 압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항상 이렇게 짧은 생각을 하시는 거, 또 저희들이 실제로 드리는 시간에서 또 좀 앞뒤로 잘라버리니까 상당히 늘상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좋은 강의를 해주시는 우리 남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예, 감사의 말씀. 강의는 강의지만 또 이제 강의 이외에 또 여러분들 우리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또 평소에 가지고 계신 생각 같은 것도 서로 이렇게 토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김연호 선생님. 아주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알약을 이렇게 보면 어떤 건 조그만하고 어떤 건 굉장히 크고, 특히 비타민, 미네랄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커가지고 삼키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실제로 유효 성분이 그렇게 많아서 알이 커지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큰 건 부영제죠. 어떤 부영제를 쓰느냐에 따라가. 약에는 약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부영제 뭐 이런 것들 하고 해서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성분에 비해서는 양이 큽니다. 지나치게 큰 알약들이 있는데 그 영양제 같은 건 약이 아니에요. 약으로 취급은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뭐 이런 것들은. 네?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내 이거 먹는데 그게 뭔데? 약도 아닌데. 그런 거 얘기도 하지 마라 그래요. 뭐 드신 약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내가 뭐 관절염 때문에 글코사민 먹고 영양제, 비타민 B 그런 거 다 빼고 얘기. 예, 아주 뭐 명쾌하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혹시 또 다른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최선동 교수님. 비타민은 뭐 언제라도 먹어도 됩니까? 상관없이. 그럼 뭐 우리가 음식물로 비타민 먹잖아요. 비타민 먹으면요 우리가 다 못 씁니다. 다 소변을 빠져나가요. 그놈이 다 못 쓰잖아요. 비타민 B 먹고 나서 화장실 가면 오줌이 노랗게 나옵니다. 비타민을 깨서 먹거든요. 깨서 먹어도 깨었던 거는 서방이 아니기 때문에 깨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없는 거로 보고 이것으로 이제 오늘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도현 교수님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예. 즐겁게 사시려면 명예 교수에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